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한 6, 7년 전쯤인 것 같아요. 우리 친척 모임으로 경남에 있는 한 펜션에 갔을 때 들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외가댁 식구들은 가족들 간의 교류를 되게 중요시해왔어요. 그래서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친척 오빠, 언니, 동생 뭐 이렇게 따로 모여서 여행도 가고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늘 그래왔듯이 1년에 한 번 1박 2일로 펜션 여행을 떠났을 때 겪은 일입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서 그날 점심시간 때쯤에 사촌들이 전부 모이게 되었어요. 여기에는 결혼한 부부, 결혼 예정인 커플, 싱글 등등 한 다 해서 15명, 16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가장 먼저 시골에 있는 식자재 마트로 향해서 다 같이 저녁 식사로 먹을 음식들을 쇼핑하게 되었어요. 고기, 술, 과자, 야채 등등 우리가 저녁에 먹을 음식들을 쇼핑해서 다시 펜션을 향해서 운전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외딴 곳에 있는 큰 독채 펜션이었고 펜션 앞으로는 조그만 도로와 버스 정류장밖에 없는 조용한 시골 동네였어요. 아참, 이 당시 저는 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참석을 했었답니다. 아무튼 도착하자마자 남자들은 쇼핑해온 무거운 것들을 날라주었고 여자들은 야채와 저녁거리들을 손질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냉장고를 뒤적거리던 사촌오빠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기 산 게 이게 전부야? 이제 밤새 놀 건데 이 고기 양이 너무 적지 않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만 먹을 것도 아니고 다른 음식들 많지 않느냐 하고 이어서 부랴부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가을 끝 무렵이라 해가 빨리 진 것도 있는데 하는 것도 없이 뭔가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었어요. 금세 저녁 시간이 되어서 다 같이 고기에 술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오랜만에 근황 이야기부터 연애, 결혼 이야기 등등 다 같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술도 한 잔 두 잔 들어가며 기분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남자들이 어찌나 잘 먹던지 한두 시간 안에 고기가 정말로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 내가 말했지? 고기 부족할 거라니까? 시골인데다가 시간도 벌써 한 9시, 10시가 다 돼가고 있어서 배달을 시키기도 애매했습니다. 마트도 문을 닫았을 거고요. 그러다가 바로 그때 사촌 언니하고 그 남자친구분이 우리가 시내 나가서 치킨 같은 거라도 하나 포장해 오겠다, 바람 쐴 겸 우리가 다녀오겠다 하고 둘이서 출발했습니다. 남자친구분은 술을 받아 드시느라 약간 취해 있던 상태라서 언니가 운전을 해서 나갔죠. 이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이상함을 깨달았어요. 이제 서로가 대화에 심취해서 다들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미 시간은 1시간이 넘어가고 있었고 거의 1시간 반이 다 되어가는데 이 두 커플이 돌아오고 있지 않던 거예요. 왜 안 오나 싶어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다들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싶어서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다들 술을 마신 상태라 차를 끌고 나갈 수도 없고 대중교통도 애매한 상황이라 이도 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바로 그 찰나 이 펜션 앞 도로 저 끝에서 어떤 차가 한 대 다가옵니다. 사촌 언니의 남자친구분 차였어요. 이윽고 펜션으로 돌아온 두 분에게 다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전화는 왜 안 받고, 걱정했잖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한 건 이 두 분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은 상태였어요. 더군다나 얼굴 빨개져서 나갔던 남친분은 술이 다 깨버린 듯 얼굴조차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제 그리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귀신 봤어. 남자친구분도 표정이 그야말로 가관이었고 할 말은 많아 보였는데 아무래도 초면인 언니의 가족들이다 보니까 표정으로 할 말을 대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일단 핸드폰 좀 같이 찾으러 좀 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촌 오빠들이 다 같이 동행해서 갔다 온 뒤에 자세하게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언니가 지난 1시간 반 동안 겪은 일이에요. 이 두 분이 차에 타서 펜션을 떠나 시내로 가던 중이었대요. 아마 기껏해야 차로 15분 거리 내외였을 거예요. 인적이 드문 어두운 길을 운전해서 가고 있던 중에 보조석에 앉아있던 남친이 이렇게 말을 꺼내더래요. 확실히 시골은 시골이다. 할머니들이 한밤중에도 길에 계시네. 누가 있었어? 방금 옆에 할머니 쪼그리고 앉아 계셨어. 아 진짜? 나는 못 봤는데. 이미 이 주변이 너무 어두워져서 사이드미러 통해서도 안 보였대요, 아무도. 그렇지만 오면서 가까운 불 켜진 집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 시간에 저기 쪼그려 앉아 있었을까 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대요. 뭐 집이 멀어서 쉬었다 가시려고 그런 거 아닐까 하고 결론 짓고 여차저차 시내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즉 거기서 아직 장사 중이던 한 치킨집에 들어가서 치킨을 포장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치킨을 받아 나온 뒤에 다시 펜션 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적 드문 그 시골 도로 위를 달리던 중 이번엔 언니 쪽으로 해서 언니가 본 거예요. 저쪽에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저 할머니 말한 거야? 맞는 것 같아. 아직도 저러고 계시네? 잠깐 세워볼까? 두 분은 차에서 내린 뒤에 할머니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대요.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둘이 같이 핸드폰 후레쉬를 켠 채 할머니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백발의 할머니가 뭐라고 혼잣말을 중얼중얼거리고 있더래요. 할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댁이 근처세요? 하고 다가갔는데 할머니가 대꾸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혼잣말만 하더래요. 속으로 치매이신가? 하는 생각에 할머니 저희가 데려다 드릴게요. 집이 어디세요? 하고 다시 물었대요. 이때 언니는 할머니 옆에서 말을 걸고 있었고 한 걸음 뒤에서 후레쉬를 비추고 있던 남친분은 마을회관 전화번호 같은 걸 검색해보고 있었대요. 그러던 바로 그 순간 언니가 비명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차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놀란 남친분도 핸드폰을 떨궜대요. 그리고 남친분도 무언가를 깨닫고 차로 도망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언니 왈. 할머니가 뭐라고 말을 하면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10년째 이러고 있었어. 이러며 고개를 든 할머니의 양쪽 눈이 비정상적으로 뻥 뚫려 완전히 다 썩어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린 채 으악 하면서 차로 도망을 쳤고 그 소리에 놀란 남친도 그만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이때 거꾸로 떨어진 핸드폰의 후레쉬가 할머니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비추면서 얼굴이 보이는데 술기운이 한 번에 확 깨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입을 모아서 말하길 사람이 아파서 그렇게 된 얼굴이 절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주변에 홀린 듯이 막 운전을 하다가 막다른 곳도 들어가고 같은 곳도 빙빙 돌다가 겨우겨우 펜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다같이 핸드폰을 찾으러 가면서도 이 두 분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었대요. 그러면서 다녀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혹시 몰라 전화를 걸면서 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불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다고 하고요.
무슨 착각이나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이 커플이 동시에 같은 곳에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온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날 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인해서 다들 펜션에 뭐가 찾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지근해진 치킨을 나눠 먹으며 오싹하게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 두 분이 봤던 그 할머니 누구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멧돼지나 아니면 고라니 같은 이런 유해 야생동물 잡는 포획단원 분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밤에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체로 야생동물들이 야행성인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이 잘 때 내려와서 뭐 농가나 민가에 피해를 주고 또 사람이 활동할 때 되면 없어져 버리니까 얘네 잡겠다고 밤에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빛도 없는 시골에서 그런 동물들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 눈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여 이분들께서는 총 그리고 덫을 비롯해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 장치해서 농가 주변을 순찰하시곤 하시는데, 그러던 어느 하루는 이상하고 무서운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한 옥수수밭 근처였다고 해요. 한번 대략적으로 위치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로 이 밭을 한 바퀴 쭉 훑고 있는데 어느 옥수수 대 사이로 붉은 열원이 하나 보였다고 합니다. 원래 보통의 멧돼지라고 하면 되게 덩어리가 크거나 고라니라면 좀 얇게 보이는 게 정상인데 이건 형체가 묘했다고 합니다. 사람처럼 서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사람 같긴 한데 사람치고도 너무 큰 것 같더래요. 한 좋게 2m는 되어 보이더랍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 누구십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더랍니다. 하여 이제 그 화면을 고정하고 이게 뭔가 자세히 이렇게 보려고 보니까 이 열원 있잖아요. 이게 지면에서 한 30cm 정도 떠가지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천천히 돌고 있더래요.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열화상 카메라 상으로 그 형체가 사람치고는 되게 낮은 온도로 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이었죠. 만약에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완전히 붉게 보여야 정상인데 말이죠. 순간 겁이 나서 손전등으로 거기를 한번 비춰봤더니 남자 귀신이 둥둥 떠있는 게 보였다라는 거죠. 완전 기겁하면서 놀라던 차에 옆에 보조석에 있던 분이 잠깐 비켜봐. 저 귀신 아니고 진짜 사람 아니야? 하고 차에서 내려서 성큼성큼 그쪽으로 다가가더랍니다. 그곳에서 확인한 건 다름 아니라 이 옥수수밭 주변에도 듬성듬성 나무가 있었는데 그 한 나무에 사람이 목을 맨 것이었대요. 이게 키가 커 보였던 것은 바로 시신이 매달려 있으니까 지표면에서 떠 있었기 때문이고 이미 몸이 식어버린 채라 열화상 카메라 상에는 그토록 붉게만큼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밭에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공중에 매달려 있던 고인이 천천히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간밤에 고인을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이날 너무너무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덩치 큰 멧돼지가 막 겁없이 달려들 때가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강원도에서 좀 큰 동물 있죠. 소나 말 이런 거. 이런 동물 수의사로 일하는 삼촌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있는 축사들은요, 밤에 가면 정말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어느 출산이 임박한 어미소가 상태가 좀 안 좋다 하는 연락받고 한 농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축사 안은 그 전등 하나가 이렇게 고장난 듯 깜빡거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소들이 이상하게 단체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막 헉헉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전염병이 돈 것처럼 그 소들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 보였는데 일단 삼촌은 임신한 어미소를 이렇게 살피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진찰을 하고 있다가 문득 기이한 느낌이 들어서 딱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 축사 맨 끝에 무슨 사료가마니인지 아니면 볏짚 같은 거인지 하여간 그런 게 쌓여있는 어두운 구석 쪽에 웬 남자가 이 축사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소들을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이게 처음에는 농장주가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거기 사장님 뭐 하세요? 위험하게. 이렇게 말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더랍니다. 삼촌이 뭔가 이상해가지고 몸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그쪽을 바라보자 그 형체가 순식간에 이 천장 석가래 사이로 기어 올라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너무 겁에 질린 삼촌은 서둘러 어미소의 처치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축사 밖으로 나갔더니 농장주가 밖에 낫을 들고 서 있더랍니다. 흠칫한 거죠. 근데 농장주가 바들바들 떨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도 보셨죠? 아니 저게 보름 전부터 자꾸 나타나더라고. 내가 쫓아내려고 해도 눈만 마주치면 몸이 안 움직입니다. 아니 저게 나타난 뒤로 자꾸 속가 비실비실해요. 이게 무슨 시골 노인의 헛소리 정도가 아니라 함께 목격한 상황이잖아요. 여간 당황스러운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저게 뭡니까? 하고 물었지만 농장주도 영문을 모른 채 팔다리를 바들바들 떨면서 나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삼촌도 너무 겁이 나서 일단 일을 마무리 짓고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농장주가 어떤 점쟁이 한 사람을 축사로 데려온 모양이래요. 이 축사에 농장주와도 또 이 장소와도 전혀 관계없는 객귀가 소 잡아 먹으려고 들러붙었대요. 그래서 맛있는 소고기하고 쌀밥 차려가지고 고수레나 한번 해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점쟁이란 사람이. 농장주는 그 말을 믿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소고기를 구워서도 생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축사 밖에다 던져놨대요. 고수레 하듯이. 한 일주일을 그랬더니 점점 소들이 컨디션도 돌아오고 어미소도 아무 문제 없이 아기소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나니까 농장주가 그때서야 좀 마음이 놓인 건지 이제 저희 삼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고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삼촌도 원래 이런 귀신 같은 거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아무래도 시골에서 그런 수의사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그냥 미신처럼 하는 얘기들은 종종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직접 듣고 나니까 어떻게 부정을 못하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학원에 귀신 나오는 거 알아요? 오늘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 서울에 있는 모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당시에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일단 제가 일했던 학원은 여러 지점을 두고 있는 학원인데, 일단 우리 지점 같은 경우는 애들이 등원 하원하는 시간에는 건물 앞이 엄청나게 붐볐습니다. 여러 대 학원차가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애들을 쉴 새 없이 실어 나르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할 때가 한 가을 무렵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벌써 한 20년 정도 다 돼가는 그런 일인데요. 아무튼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은 애들 가르치는 일을 제외한 모든 잡무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실 직원분들이랑 되게 같이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이 행정실 직원분들은 정직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알바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 중에 약간 저를 하대하는 듯하게 행동하는 분들도 한두 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이런 선생님들보다 뭔가 저한테 더 마음을 많이 열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제지간이 아니라 좀 훨씬 젊은 형, 오빠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그러던 어느 한 번은 이때가 중간고사였나 기말고사 시즌이었어요. 이렇게 시험 기간 앞두고는
애들 학원에 모아놓고 그 수업 끝나고 나서도 자습시키고 주말 같은 날도 나와서 애들이 자습을 해요. 학원에서 가장 큰 강의실에 애들 다 모아놓고 자습을 시키는 건데 이제 이때 제가 하는 일은 애들 자습하는 거 감시만 하면 돼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시급을 쳐주니까 뭐 퇴근이 좀 늦어져도 혹은 뭐 주말에 일을 나가도 엄청 개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몇 명 정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명에서 6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그 앞에 앉아 있어요. 이 많은 애들 앞에서 제가 혼자 앉아 있으면 당연히 이제 찌름찌름 말 거는 애들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애들이 물어보는 거 이렇게 대답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 강의실 CCTV로 애들과 말하는 모습이 이렇게 관찰되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꼭 그렇게 막 애들한테 반응해주지 말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제가 쉬는 시간 아니면 웬만하면 애들이랑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앞쪽에 앉은 한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쌤, 우리 학원에 귀신 나오는 거 알아요?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대꾸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이유, 쉬는 시간 되자마자 제가 너 아까 전에 했던 말 그거 뭔 소리야? 하고 물어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도 다 알고 있다는 듯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뭐냐면 학원 버스 타려고 기다리던 여자애 하나가 막 편의점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식 사 먹고 하잖아요. 그 편의점 근처로 오가다가 골목 꺾어 들어가는 차에 깔려서 죽었다. 이 사고가 있고 나서 학원 아이들 중에 죽은 아이 귀신을 본 애들이 몇 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실 들어갔다가 본 애들도 있고 수업 끝나고 교실에서 가장 늦게 나온 애들이 목격한 일도 있다면서.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뭐 사고는 모르겠는데 애들이 그냥 지어낸 무서운 이야기쯤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행정실 직원분들께 물어보니까 이 사망사고에 대한 내용은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2년 정도 다 돼가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 이래서 등하원 시간에 건물 입구에서 애들 한 명 한 명 다 통제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귀신 이야기에 대해선 당연히 그 사춘기 애들의 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하루하루 거기서 일을 해나가면서 적응을 해나가던 중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이날이 주말이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서울 시내에 하루 종일 엄청난 양의 폭설이 내렸던 날이었어요. 뭐 폭설 때문인지 학원 방학 기간이라 그랬는지 하여간 그날은 행정실만 출근을 했어요. 선생님들도 없이. 아마 학생들 가정으로 발송해야 되는 서류 관련 작업차 일을 나갔던 것 같은데 열심히 뭐 타이핑도 하고 출력도 하고 복사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일은 저녁이나 같이 먹자. 응? 내가 돈 줄 테니까 네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때는 배달 어플이 없을 때라 이제 전화로 여기저기 막 전화를 걸었어요. 식당마다. 그런데 그날이 폭설이 내렸다고 했잖아요. 여기저기 배달이 다 안 된다면서 번번이 거절을 하던 중에 한 족발집에서 배달 가능하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족발을 시켰습니다. 뭐 당연히 늦을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의 3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었어요. 이거 족발 도착도 전에 이미 바깥은 어두워졌고 이거 기다리면서 업무도 이미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라 실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회식 분위기나 내자 이러면서 막 저한테 나가서 맥주를 사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 가려고 이제 건물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계단 통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어떤 교복 입은 여학생 한 명이 가방을 메고 서 있는 거예요. 웬 여학생이지? 오늘 학원에 선생님도 애들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입구를 나가려고 그쪽으로 다가가는데 이때 그 여자애가 하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오늘도 집에 못 가겠다. 오늘도 집에 못 가겠다. 오늘도 집에 못 가겠다.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지? 하고 옆을 돌아보면서 나가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교복을 입고 있길래 그 가슴에 있는 명찰을 봤더니
이주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애라서 일단 그냥 지나쳐서 맥주를 사서 돌아오는데 아까 그 여자애가 서 있던 자리에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행정실로 돌아가서 저 포함 4명이서 족발에 맥주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문을 뗐는데 아니 아까 편의점 가다가 1층에서 교복 입은 학생을 한 명 봤다. 나 얘 처음 보는 앤데 이주은이라고 혹시 우리 원생입니까? 행정실에서 애들 관련 서류 계속 정리하다 보면 보통은 들어본 이름이다 아니다 뭐 이 정도는 감으로 보통 알거든요. 그런데 얼굴도 처음 보는데 이름도 도무지 처음 듣는 이름이라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자 족발 드시고 계시던 대리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 존나 소름 돋았다. 너 그거 진짜야? 이러면서 그거 진짜냐고 묻는데 진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2년 전에 죽은 그 원생 이름이 이주은이었어. 그 학생들이 말해준 귀신 이야기는 이미 머릿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비단 소름 끼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정실 직원분들도 뭐 애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뭐 그냥 괴담처럼 하는 소리 정도로 흘려들은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대뜸 제가 와서 알지도 못한 이름을 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 또한 놀라신 듯 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사고가 있었다 정도로 얘기했지 학생 이름을 언급하고 그랬던 적은 없었거든요. 저도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사고로 인해서 학원과 학부모 간에 있었던 갈등 이야기부터 또 아이들이 한 번씩 입방에 올렸던 그 2년간의 괴담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는데 애들 입소문 빠르니까 너가 말한 게 진짜든 가짜든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원장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이야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이후 여기서 몇 개월 정도 더 일을 하다가 학원 알바 그만두고 이제 복학을 했습니다. 뭐 그 사이에는 그 주은이란 아이를 다시 한 번도 목격한 일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날이면 이 당시 일이 문득문득 떠오르곤 해요. 학원 앞을 서성이며 집에 가지 못하고 있을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뭐 당시에는 무서웠지만 현재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서울 변두리에 한 주택으로 이사오고 나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앞으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나온 것이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이 보험금과 아버지가 남긴 집과 재산 등을 처분하고 오래된 주택을 하나 매입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커나갈 우리들을 위해 미래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거 안정, 월세 수입, 향후 재개발 등을 바라보고 그 건물을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오래된 주택이었지만 건물 외벽 부위를 제외하고는 내부의 꽤 많은 부분들이 수리가 완료된 집이었어요. 원래 그 집의 소유주는 60대 후반의 남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개인 사정으로 이 건물을 빠르게 처분하기를 원하셨고 수리비 반영도 하지 않고 일대 평균 금액보다 약간 낮은 금액으로 매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구조는 이제 총 3층이었는데요. 2층이 꼭대기집이었는데 여기를 우리 집 한 세대가 전체 층을 썼어요. 아래층인 1층은 사실상 2층 같은 1층인데 한 반계단보다 조금 높게 더 올라와서 집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2세대가 살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반지하인데 입구의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반지하집이었어요. 여기에도 2세대가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 집까지 총 5세대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커진 만큼 우리 집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안방을 제외하고도
방이 3개나 남아서 우리 형제가 각각 방을 1개씩 쓰고도 방 1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방은 약간의 짐들과 함께 빈 방으로 두게 되었죠. 아니면 손님 오실 때 쓰는 그런 사랑방처럼.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우리 어머니가 겪은 일들에 대한 서술들입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잠기가 밝은 편인데 늦은 밤에 가끔씩 화장실을 가거나 물 마시러 나가거나 할 때면 이 빈방의 벽 쪽으로 뭐랄까? 쿵, 쿵쿵쿵 이렇게 벽 두드리는 소리가 날 때가 있더래요. 무슨 발망치처럼 큰 소리는 아니고 집중해서 들어야 뭐지? 싶은 크기로 들렸대요. 이 꼭대기 층엔 당연히 우리밖에 없고 뭐 위에도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아랫집 소리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되려 오며 가며 아랫집 사람을 만난 어머니가 들은 소리라고는 다름이 아니라 집주인 댁이라도 밤에는 조금 조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엄마가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니까 뭔가 벽 두드리듯이 이렇게 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엄마는 아니 그쪽으로는 비어있는 방이다. 애들도 밤에는 다 일찍 잠들고 아시지 않느냐 우리 세 가족 사는 거.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을 드렸대요.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랫집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뭘까? 싶었대요. 그리고 나서도 한 2, 3년 정도는 주기적으로 그 은은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형제들은 이 당시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를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리를 예민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간엔 나가서 놀고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TV 만화 영화 보면서 떠들다가 밤 되면 골아떨어지기 바빴으니까요. 이제 그러다가 이 소리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우리 첫째 이모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입니다. 원래 대전에 살고 있던 친척형이 서울 경희대에 합격하게 되면서 군입대 전까지 1년간 우리 집에 머무르면서 통학을 하게 된 거예요. 안 쓰는 그 방을 정리하고 형이 지내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한밤중에 자다가 문 열리는 소리하고 막 사부작거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고 거실로 나가봤는데 형 방문이 열려있더래요. 현관문도 살짝 열려있고 원래 형이 아무래도 남의 집 사는 거다 보니까 항상 문을 닫고 지냈었거든요. 개인 사생활도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얘가 현관문 열어두고 어딜 나간 거야? 하면서 문 닫으려고 현관 쪽으로 나갔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뭐야? 하고 밖을 내다보니까 왜 그 주택 같은 데 보면 다 창고 같은 거 딸려 있잖아요. 우리 집도 옆에 작은 창고가 딸려 있었는데 형이 그 창고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고 두리번 거리고 있더래요. 엄마는 석현아, 너 거기서 뭐하고 있어? 하고 물었더니 형이 엄마 보고 여기 혹시 누가 있어요? 라고 하더래요. 이제 그 형이 지내고 있던 빈방 옆쪽으로 이 창고가 붙어 있었는데 여기는 뭐 마당 청소할 때 쓰는 빗자루나 쓰레받기 아니면 공구 비슷한 거 짱 박아두는 공간이었거든요. 거기 누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엄마는 거기 있긴 누가 있다고 어서 들어가서 자 하고 말했더니 형이 잠깐 일로 와봐요 이모 하면서 현관문 닫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이모, 나 자고 있는데 오늘따라 그 벽 두드리는 소리가 유독 멈추지 않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도 짜증나서 벽을 2번 정도 쳤거든요. 근데 벽 너머로 누가 주무세요? 이렇게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도 잠결에 저도 모르게 네? 하고 대답을 했더니 저 혼자가 아니었네요. 이렇게 선명하게 대답 소리가 들렸다니까요. 이 말을 듣고 엄마는 형이 꿈꾸고 헛소리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형이 자꾸 어떤 할머니 비슷한 여자를 봤다, 꿈에 나왔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나중에 첫째 이모에게도 나 따로 자취를 시켜달라 이렇게 유혹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첫째 이모도 그 외에 대학생들 처음에 입학하고 나면 술도 마시고 싶고 뭐 여자애들도 집으로 불러들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괜한 소리 하는 줄 알고 우리 엄마의 보살핌 아래 있길 바란 거예요. 그러면서 너 군대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참고 지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형은 점점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외박하는 날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가 형이 군입대를 하면서 그 방은 다시 한 번 더 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 지역 일대가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다는 그런 재건축설이 돌면서 그 지역 일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이런 재건축 말이 나와도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는 거기 때문에 눈치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나오는 말도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막 집 보러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건물을 팔아버리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 집을 팔고 서울 시내에 있는 상급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사하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새로 이사를 간 우리 집으로 형사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팔고 나온 그 집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나왔다는 것이었죠.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던 그 2층 옆에 있는 창고에서 시멘트에 매장되어 있던 한 여성의 시신이 나온 거예요. 그 창고 안에 보면 계단 한 단처럼 이렇게 단이 세워져 있었는데 엄마는 당연히 짐을 그냥 쌓아두려고 만들어둔 구조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단이 시신이 매장되어 있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그렇고 이 주인이 바뀌고 나서도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거기에 시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바로 엄마에게 집을 팔았던 남자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그 몇 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는데 그 발견된 여자가 그 남자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첫째 이모는 물론 사촌 형도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고 엄마 역시도 우리가 죽은 사람 옆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에 엄청 크게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 엄마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길 그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상했다. 너희도 기억하지 않느냐? 아빠가 얼마나 자상했느냐? 근데 항상 꿈에서도 웃으면서 나오던 그이가 이상하게 그 집 매수하기 전에 자꾸 화를 내는 꿈을 꿔서 우리랑 정 떼려고 일부러 그러시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003년도에 겪은 일이니까 이제 벌써 23년 정도 된 일이죠. 2003년도 당시에 저는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날은 생생하게 꿈을 하나 꿨습니다. 원래 이 당시 차가 없던 저였는데 이 꿈속에서는 이상하게도 한 시골길을 운전 중인 저의 모습이었어요. 여기가 도무지 어딘지 모르겠어서 지도를 꺼내서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어쩐지 현재 제가 있는 곳이 무슨 지도에도 보이지 않는 외딴 마을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을 입구로 보이는 곳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정표가 2개 꽂혀 있었습니다. 웃긴 건 양쪽에 있는 이정표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나는 들어가는 길, 하나는 나가는 길. 이 2 이정표의 화살표가 모두 마을 안쪽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일단 저는 차에서 잠깐 내려서 어르신들 지나다니실 때 길을 물을 요량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마치 마을이 텅텅 비어있는 듯. 에이 뭐야, 담배나 한 대 피고 다시 가야겠다
하고 이제 담배 한 대를 태우고 다시 차에 타려고 뒤를 도는 그 순간 제 차 앞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내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하고 길을 묻자 이 할아버지께서 방금 그 커다란 나무 아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무 아래에 그림자 없는 놈이 서 있으면 이제 그날은 못 나가는 날이요. 하고 멍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하고 고개를 자연스럽게 떨궜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는데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순간 뭔가 싶어서 할아버지 얼굴을 다시 올려다 봤더니 얼굴이 다 썩어 문드러진 할아버지가 입꼬리만 웃고 있었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원래 제가 땀이 없는 사람인데 이날따라 흠뻑 땀에 젖어서 잠에서 깼습니다. 이렇게 잠에서 깨고 나서도 방금 전에 그 무슨 그림자가 없는 놈이 서 있으면 그날은 못 나가는 날이요 하는 그 말이 너무 귓가에 맴돌아서 물 마시러 부엌에 나가면서도 제 그림자를 확인했잖아요. 뭐 다행히 제 그림자는 멀쩡하더라고요. 이유? 아니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듯 합니다. 이날은 오전에 중앙로역 인근에 있는 회사에서 면접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 대명역으로 지하철을 타러 나갔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머리하고 옷매무새를 열심히 다듬고 있던 중이었는데 순간 믿기 힘든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열차에 있던 제 시야에 들어온 한 사람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 다른 사람 쪽으로 눈을 돌려보니까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그림자가 똑바로 있는 겁니다. 뭐야? 빛의 각도 때문인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던 찰나에 순간 번뜩 지난번 그 꿈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데 이와 동시에 갑자기 지하철에서 멀미 증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곧바로 토할 것 같은 구역감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술 잔뜩 먹고 구토감 올라오는 거 있죠. 이거 한 정거장만 더 가면 진짜 바닥에 쏟을 것 같아서 급하게 관월당역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서 먹은 것도 없는 공복에 우웩우웩 하면서 위에까지 다 쏟아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증상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뭐 단순히 너무 긴장한 탓인가 하고 생각을 했죠. 심지어 너무 세게 토하는 바람에 면접 전인데도 눈이 완전히 다 빨갛게 충혈이 되어버렸어요. 뭐 그래도 조금 개워내니까 나아져서 아직 시간 여유 있으니까 마트 가서 껌이라도 하나 사서 씹고 가자 하고 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마트를 하나 찾아서 껌 하나를 사서 씹으면서 천천히 중앙로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걸으면서 한 번씩 헛구역질이 나서 중간에 멈췄다 걸었다를 반복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이내 멀리 그 중앙로 역사 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매캐한 냄새와 함께 환기구 쪽에서 검은 연기가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걸 알아차릴 수 있었고 주변엔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 저는 면접을 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집에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얼마 뒤에 소식을 전해들은 엄마로부터 울면서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제 행선지가 중앙로역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때 제가 살아있는 걸 확인한 엄마는 전화기 붙들고 엄청나게 오열을 했어요. 불과 진동이 몇 번도 채 울리기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는 그 한 두세 번 정도 신호가 가는 그 몇 번 동안이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튼 그날 집으로 돌아간 뒤에 뉴스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야, 나 만약에 토하러 내리지 않았으면은 나 또한 최소 다쳤거나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내가 꿨던 그 꿈이 나에게 어떤 신호를 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그림자에 대한 꿈이 뭔지 해몽 같은 게 궁금해서 주변에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림자가 없어지거나 없거나 뭐 그런 꿈은 심리적인 불안, 압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해몽을 알고 나서는 단지 면접을 앞두고 긴장한 탓에 꿨던 꿈을 내가 확대 해석한 걸까? 하고도 생각을 해봤지만 지하철에서 봤던 그림자 없는 그 승객의 모습 또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일본의 어느 고등학교에 수학여행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은 길었고 학생들은 점차 지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학생들은 선생님께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쫄랐습니다. 원래 평소에 성격 좋기로 유명했던 젊은 교사 A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그러면 정말 위험해서 금기시 되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소의 머리라는 이야기야. 학생들은 흥미진진해하면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A씨는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야기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버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낄낄거리면서 장난을 치고 있던 학생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목소리는 그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다른 사람이 빙의된 듯 아주 거칠고 기괴한 톤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완전히 초점이 풀린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술은 경련하듯 떨리면서 끔찍한 묘사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만하세요. 진짜 무서워요. 한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마치 들리지 않는다는 듯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내용은 더욱더 참혹해져 갔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귀를 막고 바닥에 엎드리며 제발 그만해달라고 애원했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것은 바로 버스 운전기사의 반응이었습니다. 만약에 평소였다면 차량 내부가 이런 분위기였을 때 차를 세우거나 제지를 했을 텐데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눈을 부릅뜬 채 계속해서 페달을 밟았다고 합니다. 좁은 산길을 위태롭게 질주를 했고 이 차 안은 학생들의 절규와 A씨의 기괴한 읊조림이 뒤섞여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실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거품 물고 경련을 일으켰고 어떤 아이는 공포를 이기지 못해 자신의 손톱이 빠질 정도로 의자 시트와 창문을 긁어댔습니다. 얼마 뒤 이 버스는 길가에 거칠게 멈춰섰습니다. 그러자 뒤따라오던 다른 반의 버스 선생님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그 버스로 다가가서 문을 열었을 때 이 선생님들이 목격한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학생들과 운전기사 모두 의식을 잃은 채 좌석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눈을 뜬 채 허공을 바라보며 침을 흘리고 있었고 버스 안은 지독한 악취와 공포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직 선생님 A씨만이 땀에 흠뻑 젖은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나중에 정신을 차린 학생들과 기사들은 그날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야기의 내용만을 머릿속에서 강제로 삭제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오직 말할 수 없는 근원적인 공포뿐이었죠. 선생님 A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왜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되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날 이후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평생 어둠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의 머리,
우시노쿠비라는 이야기의 실제 내용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제 과거의 기록과 민속학을 뒤져 찾아낸 가장 유력한 가설, 이런 것들은 존재합니다. 선생님이 그날 아이들에게 쏟아냈을 것으로 추측되는 잔인한 배경, 다음과 같은데요.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설은 1830년대 일본을 덮쳤던 대기근 때의 실화입니다. 그 당시 흉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마을의 가축조차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미쳐버려 결국 인육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차마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하는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비정상적인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들이 잡아먹을 사람에게 소의 머리가죽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사람이 아닌 소라고 부르면서 도살을 먹은 것인데요.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아마도 이 소의 가면을 쓴 채 울부짖으며 죽어간 사람들의 정확한 묘사, 그리고 그 인육을 씹으면서 광기에 젖어 웃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는 추측입니다. 민속학적인 가설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불교에서 지옥을 지키는 옥졸 중 하나인 고즈, 소 머리를 한 괴물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설인데요. 어느 마을에 소머리를 한 아이가 태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불길하게 여겨서 아이를 죽인 뒤에 지하실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 소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한 명씩 기괴한 모습으로 죽어갔다 하는 저주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 그 투구 이야기로 돌아와서 왜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인간의 뇌는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공포나 혐오를 접하면 이를 기억에서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무언가에 홀려서 지옥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인간의 정신을 파괴할 정도로 참혹했기 때문에 뇌가 스스로 그 기억을 삭제했다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인터넷에 내가 그 소머리 이야기를 알고 있어, 이거 이런 내용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 올린다면 이건 10중 8구 후대에 지어낸 가짜 이야기일 것입니다. 결국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근원적 지옥을 보여준 셈이고 이 대가로 반 전체가 정신적 파멸을 맞이한 것입니다. 소름 돋게도 이 괴담을 계속 파헤치려 하는 것조차 그 저주에 발을 들이는 행위다 하는 경고가 오컬트판에 늘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한테 들은 실제 이야기예요. 이 친구는 광주의 모 교도소에서 군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야간 근무를 설 때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시설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그대로 녹화가 되었는데 제 친구가 병장을 달고 상황실 근무를 설 때였대요. 한 교도관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교도관이 예전에 찍혔던 비밀 테이프를 몰래 보여주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때 봤던 상황에 대해서 하나 저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친구가 봤던 그 기밀 테이프 중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1인칭으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도소에서 제일 아래쪽에 사형대가 있었어요. 처음 사형대 감시대에 들어가서 근무 설 때는 진짜 너무 무섭고 떨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짬밥 먹고 나서는 시체실이건 사형대 근처에서건 상관없이 항상 몰래 짱 박혀서 담배를 피곤 했지만요. 사형대 위에는 약 2에서 3층 높이의 감시대가 있는데 일반 군부대에서는 보통 2명이 한 조로 근무를 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각 감시대마다 한 명씩만 근무를 섰어요. 이제 그것도 교대 근무자가 열쇠를 들고 가서 감시대 문을 열어주면 그 안에 있는 근무자한테 실탄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교대받는 사람이
열쇠를 받아서 나갈 때 열쇠로 문을 잠그고 나가는 형식입니다. 한마디로 혼자서 밀폐된 공간에서 4시간 동안 혼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감시대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곳이 사형대 감시대인데 주변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사형대에만 스포트라이트 비추는 것처럼 불을 비추고 있어요. 사형대 주변은 전부 다 밀폐된 공간인데 가끔 한 번씩 사형대에 있는 목줄이 바람에 흔들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흔들거려요. 정말 그럴 때는 온갖 상상이 다 들곤 합니다. 육군으로 치면 병장대 상황실에서 근무 서는 거랑 같은데 거기에는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실시간으로 여러 화면에 이렇게 분할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던 한날은 근무 설 때 교도관 중 한 명이랑 같이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새벽에 얘기를 나누다가 그 교도관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예전에 총기 난사 사건을 들은 적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뭐 대충은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른다 라고 대답을 했죠. 이제 그랬더니 교도관이 갑자기 열쇠를 어떤 잠겨있던 캐비넷 같은 데로 열더니 어떤 테이프를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때 사건이 담긴 영상인데 한번 볼래? 이러더군요. 뭐 저는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고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한번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테이프를 한쪽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화면은 그냥 조용했어요. 이때 교도관이 옆에서 말하길 이때부턴가 그 사형대 감시대에서 무전이 날랐다고 합니다. 무전 내용이 지금 사형대 근처에서 뭔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확인 한번 바란다. 하는 내용이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면에 탕탕탕탕 소리가 들리더니 창문이 깨지고 감시대 안에 있던 근무자가 그 2, 3층 높이에서 총을 들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교도관 말로는 이때 그 근무자는 뛰어내린 뒤에 그 양쪽 무릎이 다 나가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뛰어내린 근무자가 말하길 무전을 날리고 난 후에 밑에 그 사람 같은 형상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쪽으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길래 너무 무서워서 창문으로 총을 쏴서 유리 깨고 탈출하면서 뛰어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도소에는 사회에 있을 때 진짜 날고 기는 사람들만 모아서 만든 기동대가 있는데 교도소 내에 폭동 진압이라든지 탈옥수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한 명에서 조폭 3명 정도는 감당할 만큼 아주 실력자이고 또 귀신 같은 건 전혀 안 무서워하는 그런 냉혈인 같은 집단이 있는데 이번엔 화면 속에 이 사람들이 한 6명인가가 줄지어서 후레쉬 들고 그 감시대로 뛰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윽고 이 사람들이 감시대에 도착할 때쯤에 다 같이 뭐 짝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다 뒤돌아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가만히 있었더니 그 화면에 뭔가 이상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람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허리 아래쪽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두 팔로 벽을 스멀스멀 기어 올라가는 게 카메라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얼마나 섬뜩했는지. 원래 저는 실제로 귀신을 안 믿었는데 그 화면 보고서는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 친구가 얘기해준 내용입니다. 아직도 그 교도소엔 그 테이프가 존재한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꼭 한번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죠? 코비 형님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제일 무서운 공포영화 픽 해주세요. 사실 저는 1위를 잘 못 꼽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제 머릿속에 재밌었던 손가락 5개 안에 드는 것 중에서는 대체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를 꼽겠다라고 하면 잘 못 꼽겠는데 그래도 사람이 그 영화를 언제 접했는지 얼만큼 나한테 그 당시에 영향을 줬는지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분명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 더 세련되고 뭔가 더 나은 요소들이 있겠지만도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이건 진짜 무서웠다. 이름을 하나 대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머릿속에 딱 남는 거 하나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셔터를 꼽겠습니다. 그러니까 셔터가 지금 보면은 조금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소재나 그 장면이나 엄청나게 자극적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이 셔터라는 영화가 나온 게. 그렇기 때문에 엄청 되게 무섭게 봤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저랑 세대 비슷하신 분들은 어릴 때 토요미스테리 극장이나 이야기 속으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엄청 무섭게 느껴졌잖아요. 그게 그리워가지고 지금 다시 유튜브로 검색해서 보면 뭔가 지금 보면 특수분장인 것도 다 알겠고 촌스럽고 저 가짜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보면은 우리 엄마 세대한테 공포영화 제일 무서운 거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아직도 여곡성을 꼽잖아요. 여곡성 이야기를 하잖아. 저의 어떤 35년, 36년 인생을 통틀었을 때 20 몇 년 전에 처음 봤던 그 셔터라는 영화가 아직까지 저는 1등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나이 45, 45,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여곡성을 틀어줬습니다. 진짜 무서웠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동학대 아닌가요? 요즘 학교에서 그랬죠? 학부모들 막 학교에 전화해가지고